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북한 안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안보. 뭐 아주 큰 이슈가 또 막 벌어져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 사회를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토픽이 있어서 그걸 좀 들고 와 봤는데요. 김정은 다음가는 제1비서가 신설됐대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안에 김정은 총비서 다음가는 제1비서 직책을 신설했다. 조선노동당. 북한은 일당제일까요? 정당제도가? 아세요?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죠? 자, 이 정당제도는요, 뭐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깊게 또 들어가면 정착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정당제도를 볼 것 같으면은 가장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나누는 이제 기준이 뭐가 있냐면은요, 일당제와 복수정당제를 나누는 겁니다. 일당제와 복수정당제를 나누는 것인데요. 일당제는 독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복수정당제다, 이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수정당제다, 이거가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8조에 복수정당제를 보장을 하고 있어요.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복수정당제 안에서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두 가지 정당제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요, 바로 양당제이고요. 양당제이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다당제예요. 다당제가 있는데, 양당제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되냐면은, 양당제는 주요 정당, 정권을 잡을 만한 주요 정당이 두 개입니다. 주요 정당이 두 개인데, 그렇다고 정당이 총 개수가 두 개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주요 정당이 두 개고요. 집권 가능한 수권 정당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선거 결과로 과반확보 정당이 있는 거예요. 과반확보 정당이 존재합니다. 요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양당제가 되면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 하나와 진보를 대변하는 정당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경쟁해요. 양당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특성상 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는 선거구당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당선 가능한 후보자한테 몰표가 나옵니다. 예, 그 정당 후보자한테 표가 집중돼요. 그래서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 하나,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 하나가 크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간혹 이제 뭐 이게 깨질 때도 있지만은 주로 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래서 안철수 씨 같은 유력 인물이 나 정치해 볼 거야 그러고 나서면은 순간적으로 그 인물의 매력도 때문에 유권자들이 그쪽으로 표가 좀 분산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양당제가 깨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하면 1등만 당선되니까요. 1등만 당선되니까 그나마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를 자꾸 이제 찾아서 찍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3당은요, 2번 총선 연속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안철수 씨가 만든 정당이 전에 한 번은 되게 성공했죠. 40석이 넘는 의석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많이 성공한 거예요. 3당이 그 정도면. 그런데 그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됐어요? 지역구에는 아예 공천조차를 못했죠. 그리고 비례대표로만 몇 석, 3석 이렇게 가져가고 말아요. 인기가 시들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게 선거 제도의 탓이 제일 커요. 선거 제도상 다시 표가 결집될 수밖에 없어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로,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진보 쪽에 당선 가능성 제일 높은 정당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또다시 양당제가 됐는데, 과반확보 정당이 그래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과반확보 정당이 다시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양당제가 되면은요, 과반확보 정당이 뭐 일이 잘 되면은 칭찬받고 일이 안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이 비판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힘있게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요, 양당제로 가면요, 네거티브가 판을 쳐요.
왜 그러냐면 이 봐봐요. 주요 정당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요 맨날 둘이 맞붙는 거죠. 맞붙어서 쟤를 제끼면 내가 이기는 거죠. 그러면은요 내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요. 내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 누구를 비판하는 게 일단은 관심을 받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자꾸만 네거티브로 가요. 저는 이런 정책을 할 겁니다. 우리 당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고 투표해 주세요. 그거 솔직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공부하세요. 그런 정책대안에 나오면 시민들이 열심히 보고 정책의 내용을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뉴스에 클릭도 잘 안 나와요. 뉴스에 클릭은 뭐가 많이 나와요? 뭐 과거의 비위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생활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거의 뭐 황색 저널리즘이지. 그런 것들이 클릭을 많이 받게 돼요. 관심이 글로 딱 먼저 가고. 이게 도대체 연예인 기사인지 정치인 기사인지 모르겠는 기사들도 많잖아요, 심지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전술이 애석하게도 상대방의 얼굴에다 똥물을 자꾸 끼얹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있지도 않은 똥물을 내가 막 어디서 구에다가 뿌리면은 국민한테도 혼나고 그렇게는 안 되고 가만 그 주변을 살펴봤더니 뭔가 좀 지저분한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나이가 더 들게끔 이렇게 현실에서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뭐라도 자기 몸에서 비듬이라도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집어다가 이 사람 얼굴에다 막 집어던지는 거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걸 갖다가. 이게 네거티브 아닙니까? 네거티브를 하면서 그러면서 특히 과거의 문제라든가 사적인 문제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이제 하면은 그거에 관심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이 인기 상승을 주춤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주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그래. 다 그래요. 다 보세요. 한번 네거티브 안 하는 경우가 있나.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런 단점은 좀 있어요, 양당제가.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당제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뒤집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주요 정당이 3개 이상이 돼가지고요, 과반 확보 정당이 없어요. 3개 이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반 확보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요, 맨날 혼란스러워요. 맨날 혼란스럽고, X한 겁니다. X한 건데, 맨날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정책이 추진되는 게 없어요. 아주 답답해. 고구마. 완전 고구마 상태. 고구마 상태인데, 그런데,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어떤 특정 정당이 일방적인 독주를 한다.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데는 더 좋겠죠. 그리고 소수 세력의 의회 진출이 유리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진보 안에서도 여러 세력이 있고 보수 안에서 여러 세력이 있을 거니까 진보끼리도 경쟁하고 보수끼리도 경쟁해요. 그런 거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봅니다. 우리나라는 양당제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어떤 정당제도냐? 그 이 안에서. 북한은 일당제 아닙니다. 복수정당제. 복수정당제예요. 정당이 3개가 있어요. 복수정당제인데요. 그런데 양당제를 하기도 어렵고 다당제를 하기도 어렵고 이 틀에서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당제도를 나눴던 사르토리 같은 학자가 구분했던 바에 따르면 일당 우위제라는 거를 별도로 또 설정을 하거든요. 거기나 아니면은 좀 더 강력하게 사실상의 일당제 이런 이제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해당된다라고 구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 틀에서 봤을 때 일당제는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좀 아시라고 그랬는데 사실상은 조선 노동당 이외에는 집권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은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를 왜 제가 길게 했냐면 이 조선 노동당이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 국정이 이루어지는 데가 북한이에요. 당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당이 중심이 되는 거. 그래서 당에서의 그 직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김정은이 뭐가 됐대요? 총비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총비서라는 거예요. 이 당 총비서가요. 제일 높은 자리예요. 제일 높은 자리고 예전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이 총비서를 거쳤습니다. 다. 네. 그래서 김정은도 총비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총비서 다음 직책으로 제1비서가 있는 거예요. 제1비서.
당 수반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총비서를 대신할 수 있는 직책임을 명시했는데, 다만 이게 일당 권위주의 통치 체제에서 이게 이게 제1비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까?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만만치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시키는 일 정도를 맡아서 하는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이제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이 구조가 돼 있잖아요. 이 지배 구조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했죠. 환갑쯤 돼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되게 젊은 나이죠. 그런데 이게 비만 관리도 좀 안 된 게 있었지만 배가 되게 많이, 복부 비만도 되게 많고 그러긴 했잖아요, 건강이. 근데 일 중독자였다고 하고요. 성격은 좀 소심한 편이어가지고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었다 그랬고, 그리고 그 성격 때문에 일을 못 나눠준대요. 불안해서. 일을 다 짊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느닷없이, 그죠? 제일 지도자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 체제가 불안정하니까 누구도 못 믿는 거지, 이제. 누구도 못 믿고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1비서를 두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서문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수행이라는 문구가 이제요 바뀌었대요. 이것도 좀 주목하고 있죠. 전국적인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 실현이라는 말로 수정이 됐대요. 차이가 뭐예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수행, 그랬으니까 남한을 괴뢰로 얘네가 이렇게 딱 지목하고 민족해방을 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거죠, 이들이.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 실현, 이렇게 해서 문구가 좀 완화됐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문구를 바꿨다는 것은 북한이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북한 주도 남한혁명 통일론을 사실상 폐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의 직책이 도대체 뭐냐, 이거 헷갈려 죽겠습니다. 뭐라고 지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지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대요. 그래서 국무위원장이라는 직함도 있고 노동당 총비서라는 직함도 있고 그러는데, 2011년 갑작스럽게 권력을 승리한 김정은은 곧바로 총비서가 되지 못하고 부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고 자신은 제1비서라고 머물렀다가 지금 자기가 올라갔네, 그죠? 이제는 좀 더 강력한 카리스마가 좀 필요해진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거겠죠. 집권 5년차 2016년에 김정은 당대에서 비서국을 없애고 정무국을 신설하면서 최고직인 당위원장 자리에 올랐다가 지난 8차 당대에서 다시 당규약을 개정해서 비서국을 부활시키고 총비서직에 올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당, 정부, 군에서 각각 직함을 갖고 있는데 노동당 내에서 총비서요. 예, 노동당 총비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국무위원장. 군에서는요, 공화국 무력의 총사령관. 그래서 이게 김정일 시대 때는 이게 이제 국방위원장이라는 말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공화국 무력의 총사령관이래요. 참, 그렇죠? 네. 다 하네. 상권 분립이 없네. 전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네. 이렇게 되고요. 각국 대표는 정부 대표자이므로 국제사회에서는 국무위원장 직함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칭할 때는 당이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군 정치, 이 군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격식을 따지잖아요. 격식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국무위원장 직함을 사용하고 주요 언론에서도 국무위원장으로 표기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문화 미디어 쪽으로 와보면은요, 청동기 때부터 내려온 떡 만들기가 국가 무형문화재가 된대요. 문화재청은 떡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 전통적 생활관습 전체를 포괄한 떡 만들기를 신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답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떡에 대한 역사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형문화재가 되면 보통 이 기능을 가진 분을 또 이렇게 선정하고 하는데, 떡은 보편적으로 다 만들어 먹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적어도 송편 정도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지칭하진 않았고 전반적인 이 문화 자체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했답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되고요. 이참에 국가무형문화재 1호부터 10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좀 기억해 놓으면 좀 좋겠죠? 네, 관련된 거 필요하신 분들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과학 IT로 가보니까요. 25년 만에 2G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된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 U+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폐업을 이용자 보호 조건을 부과 승인해가지고요. 지난 96년 옛 한국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코드 분할 다중 접속 CDMA 방식으로 상용한 2G 서비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5G, 6G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LTE에서 5G, 6G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고요. 2G 때가 CDMA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이고요. 2세대를 2G라고 이제 불렀던 것인데, 이때 되는 게 아직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음성과 문자 서비스만 됐던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피처폰이라고 그러죠. 피처폰의 신화를 썼다가, 그랬다가 무너진 기업이 핀란드의 노키아잖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그죠? 스마트폰으로 요 다음 세대 이제 3G 폰으로 넘어간 스마트폰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타이밍을 놓쳐갖고 잘 안 된 데가 노키아, LG전자도요. 피처폰 시대는 국제 점유율이 2자릿수 이상 확 올라갔었어요. 그랬는데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그 타이밍을 한 템포 놓친 바람에 노키아도 뭐 공중분해됐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성격의 기업으로 탈바꿈이 됐고, LG도 스마트폰으로 뒤늦게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뭐 기술의 차이를 우리가 이 사용하면서 크게 느끼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나 기술의 그 약간의 차이, 그 세밀한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놓고 느끼지 못해도 좀 또 그 쓰면서의 그 사소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또 예민하게 보면. 그래서 그냥 LG폰 나 좋아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LG폰 나 싫어요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사업을 접게 됐잖아요. 그런 또 기억도 있는 그게 바로 이 2G입니다. 2G. 그런데 이게 일부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나는 스마트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이때 안 갈아탄 거예요. 안 갈아타고서 쭉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유지해왔던 분들이 있어요. 이거 3G로 바뀔 때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난 3G로 안 갈 거야. 해가지고 계속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KT가 발빠르게 2012년 1월에, SK텔레콤 2020년 7월에 2G 서비스를 종료했는데, 이제 LG텔레콤만 이거를 이제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LG U+죠 지금. LG U+만 이걸 하고 있다가 LG U+도 이거 적자만 이거 유지가 되는데, 적자가 나는데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접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뭐 여러 이제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고 하죠. 네, 그래갖고 여기 이제 이 주파수 때가 이제 이 2G로 쓰던 주파수 때가 이제 남게 됐잖아요. 2G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G 주파수와 번호 등 자원은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초연결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다. 주파수 대역이 좀 이제 확보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 종료됐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삼성전자가요, 피부에 따라서 늘었다 줄어드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대요. 이거 뭐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되려면은 이게 모든 게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이제 피부에다 붙이고 뭔가 측정하고 뭐 기능이 작동하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던 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될 때마다 진짜 예전에 공대생들 단무지 같다고 놀렸던 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 공학자들이 이게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공학자뿐만 아니라 외국계 공학자들 대단하지만 우리나라 참 대단해요, 진짜. 그죠? 피부 따라 늘었다 줄어드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다는데, 이 디스플레이 사람 피부에 부착해서 몸의 움직임에 따라 느리고 줄여도 성능 저하가 없대요. 예, 그거를 있잖아요. 스트레쳐블 기술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늘어나거나 모양이 변할 때 장치가 끊어지거나 성능 저하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기판, 전극, 방막 트랜지스터, 발광층, 센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소자가 물리적 신축성과 정기적 특성을 동시에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 엘라스토머의 조성 구조를 바꿔서 디스플레이와 센서를 30% 늘려도 성능 조합 시 안정적으로 구동하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박수를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대단합니다. 정말 삼성, LG, 이 전자가 세계 이제 탑 수준에서요. 정말 뭐 넘사벽 수준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예.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노력에 정말 우리 박수를 보내고요. 자, 이제 스포츠 엔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볼까요? 스포츠 엔터부터 남은 부분들 마무리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에 뵙죠.